논나의 첫사랑이 궁금해요. 내가 정말 이거를 읽으면서 패션 거장들과의 만남, 이걸 어떻게 접하고 결심했는지 워킹맘에게 한마디. 95년에 6월달에 삼풍이 무너져서 삼풍백화점. 나는 왜 살아났지? 왜 그런 말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사와미치. 어머,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돌파 기념으로 우리 친구들이 뭐가 궁금한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해 드리겠다고 올린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혹시 근데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어머, 나 이런 질문 했는데 왜 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지? 그거는 똑 집어서 그렇게 말씀 안 드린 거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사랑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구독을 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오히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영광입니다 라고 많이 쓰셨는데 제가 정말 영광입니다. 이 늙은이가 정말 영광이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아이템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70대 후반까지 댓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독자분한테 뭐 입어라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또 70대라고 하시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한테 꼭 뭘 입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참 너무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의상의 컨셉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항상 simple and easy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쿨하고 섹시한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섹시하고는 단어가 먼 할머니가 됐지만, 심플하고 이지하고 쉽게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쿨, 거긴 뭐 담담한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당당한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옷을 입었었는데, 일단 옷을 살 적에 타인의 시선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입어서 일단 편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 제 지금 독자분이 20만이신데 그분들이 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은 직장 여성이시고 어떤 분은 집에서 아기 키우는 엄마고, 그랬을 적에 가장 내가 내 삶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뭐였나, 그러면서 색깔을 맞춰가면서 하나하나 장만을 하시면 실패하지 않는 의생활을 향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논나가 애착을 가지는 브랜드가 있나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명품이라고 하면 비싼 게 명품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탄생해서 여태까지 옷을 입어오면서 그 의생활 문화를 바꿔준 몇몇의 디자이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샤넬, 여자한테 처음으로 바지를 입혀서 패션쇼를 했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디올, 여자한테서 코르셋이라는 걸 해방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상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조르주 아르마니예요. 그러니까 남성복 스타일의 옷을 여자한테 처음 입힌 디자이너. 70년대 초면 벌써 지금 몇 년도에, 한 50년 전이 됐나 벌써? 유럽 같은 경우는 1968년에 혁명이 일어났고, 여성 해방 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이제 직업을 갖기 시작했고, 남자 위주의 사회에서 남녀 동등을 외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사회 진출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지적이면서 자기 라이프가 있고 자기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아 실현을 하는 여자, 그런 여자들에 맞춰서 옷을 런칭한 사람이 조르주 아르마니예요. 요 두 번째 답은, 저는 아르마니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냥 제가 있는 거 가지고 입고 삽니다. 한국의 젊은 여성의 패션 감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좋죠. 그리고 일단은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이 너무 신체 조건이 좋아지셨잖아요. 잘 잡숫고 또 자기를 표현할 줄도 알고. 저는 교복 입고 중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저는 교복 자유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 한참 커나가는 시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입어봐야지 자기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 젊은 분들 패션 감각 너무 높이 평가하는데, 다만 너무 남이 사니까 나도 사야 된다, 타인의 시선에 목말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피곤해져.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장발장이라는 그 영화 아니면 소설 읽으셨죠? 그때 유럽에서는 어떤 병이 유행을 했냐 하면 머슬린 디시즈라 그래가지고, 이제 디시즈는 병이고 머슬린은 얇은 옷감을 머슬린이라고 그래요. 한겨울인데도
약간 살이 비치는 그런 하늘하늘한 드레스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고 너무나 많은 여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추워 죽겠는데 남한테 좀 이쁘게 보이려고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는 이제 우리 지났으니까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적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시에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유학을 어떻게 접하고 결심했는지, 부모님은 얼마나 지지해 주셨는지 궁금해요. 부모님이 정말 반대하셨죠. 지지 절대 안 하셨죠. 이태리 유학가, 어머, 이태리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거기 소매치기 많고 가난한 나라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이태리가 인식이 되어 있을 때 제가 떠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밀라노도 직항이 있고 로마도 직항이 있지만 제가 이태리 유학 가던 78년도에는 비행기를 36시간을 타고 갔어요. 유학을 가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려면 이게 너무 얘기가 길어진.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 이태리 노래를 깐쪼네라 그러죠. 깐쪼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언젠간 저 이태리 말을 배워보리라. 그리고 이제 제가 첫 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굉장히 못생겼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별명이 입큰애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입을 작게 보일까 이렇게 오므리고 다녔었거든요. 제가 이제 말랐고 이러니까 넌 왜 이쁜 옷을 입혀도 태가 안 나니? 우리 어머니가 맨날 구박을 하셔서 아, 나는 미운 오리 새끼구나. 내가 언젠간 백조가 돼야지. 이뻐져야지. 이뻐져야지. 제 컴플렉스가 저를 패션으로 이끌었고 소녀 시절에 들었던 깐쪼네가 이태리 말을 공부하고 싶어서 또 이태리란 나라로 유학을 가게 됐고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지해 주셨느냐. 저는 사실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저 고집 센 게 시집 보내놓으면 유학 간다는 소리 안 하겠지 하고 시집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죠. 어머머머 시집을 왜 그렇게 가? 그땐 그랬어요. 50년 가까이 전에는 부모님이 선 봐서 데이트 몇 번 하고 결혼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단 결혼은 하리라 하지만 난 유학은 가리라. 그래서 이제 결혼한 다음에 제가 유학을 갔죠. 이태리어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전 지금도 이태리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 머리맡에는 항상 이태리어 사전하고 영어 사전하고 두 개가 놓여 있고 차 속에서 항상 테이프를 들었고 이태리어는 진짜로 제가 머리에 쥐날 정도로 공부를 했죠. 그때는 이태리어 학원도 없었고 유학은 가고 싶은데 외대 이태리어과가 생겨서 거길 찾아가서 학생을 소개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개인 레슨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배우면서 이제 유학을 그때는 국가고시를 통과했었어요. 그때요. 처음 이태리 갔을 때 받았던 문화 충격. 어떤 충격이 있었냐 하면 그 사람들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 교육하는 방법, 가족 문화. 우리나라는 그때 이혼이란 단어는 참 귀했고 이혼녀 하면은 굉장히 배관시했고 원수가 돼야지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한다면 완전히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아니 저렇게 사이 좋던데 왜 갑자기 이혼을 하지? 그래서 왜 이혼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같아서 뭐 사랑이 식었다고 애 낳고 살다가 이혼을 하나? 사실 저는 그런 게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참 이태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러브씬을 하면 요새는 벌금 내요.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탔는데 제 앞에서 너무 진한 러브씬을 하면 내가 이건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내 앞에서 벌어지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옷을 너무나 자유롭게 입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딱 가서 등록을 했는데 첫 시간에 선생님이 딱 저한테 Your color, 꼴로레 뚜어, 네 색깔.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디자인이 발달할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너만의 고유한 거, 네 개성. 근데 우리는 솔직히 다 개성을 말살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적에도 학생들한테 항상 그랬어요. 네 거, 네 고유함을 잃지 마. 문화 충격은 이제 그런 거를 있었었고 패션 거장들과의 만남 있었던 일화 시슬리 편에서 말씀드렸죠. 도메니코 돌츠하고는 제가 그 클래스메이트에서 이렇게 옆에 앉아서 했었어요. 페라가모 회장이라든지 막스마라 회장이라든지 초대를 받아서 간다든지 했을 때 보면 너무나 소박하시고 겸손하시고 되게 조용하세요. 너무너무 교양이 깊고
그런 분들을 만날 땐 제가 정말 한없이 작아졌었던 느낌이 아직도 올라와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독자분들한테 영감을 제가 드린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영감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내면을 채우자, 겸손하자, 그리고 소탈해지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죠. 제 밀라노 집들도 여러분들 다 보셨대요. 그 바로 뒤에 아르마니 본사가 있어요. 아르마니 자전거 타고 가끔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그 호텔의 바에서 막 이렇게 그건 뭐라 쉐이크 한다 그러죠. 흔들어가지고 칵테일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개발한 칵테일도 그 바의 손님들한테 주고, 그게 자유롭게 살아요. 내가 뭔데 애헴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꼰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유럽 사람들은 꼰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젊은 사람들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품어줘야지.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건 대접은 남이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받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배웠죠. 직업과 출산, 육아를 어떻게 병행하셨나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내 인생이 참 극기훈련이었구나. 시어머님은 편찮으신 분이라 우리 애기들 기저귀 한번 안 갈아주셨고, 친정어머니는 제가 유학가했을 78년도에는 애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맡기고 갔었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굉장히 실수한 건데, 너무 일찍 결혼을 했고,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낳고, 그래서 아직 성숙한 모성애도 없었고, 어렸을 때부터 난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고 이태리를 가고 싶었으니까 오로지 그거와 이제 엄마를 병행할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건 아니구나. 내가 차라리 공부를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우리 애를 데려와야겠다. 외무부에다 탄원을 했죠. 싸우고 울고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 애를 제가 데려갔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워킹맘에게 한마디. 사회가 참 여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어떤 데 화가 나는 게, 애기만 많이 낳게 한다고 100조를 썼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왜 법이라도 좀 바꿔서 여자들이 맘 놓고 애기를 맡기고 사회에 일하러 나갈 수 있게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워킹맘을 하시려면 그건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저처럼 이를 악물고 극기훈련하듯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 뭐. 근데 그거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태리는 물론 유아원들도 많이 발달해 있지만 대개 친정이나 시집하고 같은 동네 살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봐줄 수 있는 형편이면 시어머니 가까이 살고, 친정어머니가 봐줄 수 있는 형편이면 친정 가까이 살고, 그 대신에 이제 남자도 출산 휴가를 많이 주고, 그리고 당연히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일하면 가사는 당연히 반분하죠. 우리 아미치들은 꼭 그거 좀 해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제가 좋아했던 책 중에 크리스나뮤르티가 쓴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거지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사실 문밖 나갔을 때 두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 저는 그랬을 적에 이 두려움을 내가 이겨낼 만큼 일에 관심이 있나? 하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두려움에 지나? 전 제 내면을 들여다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앙이, 종교가 있잖아요. 일종의 기도는 자기 암시고 자기 최면이잖아요. 그럴 땐 전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지금 나이에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젊었을 때 하지 못해서 후회되는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극기훈련을 한 번 했으면 대체 뭐하러 또 하겠어요. 모르고 했지. 그리고 저는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빨리 잊어버리는 편이에요. 그거 생각해서 뭐해? 힘들었던 거. 오늘 살 일이 더 바쁘지. 그렇지 않아요? 못 해본 게 사실 너무 많죠. 저도 제 브랜드도 하고 싶었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인간은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했던 거. 워킹맘 계시면 정말 애기하고 같이 있는 시간에는 애기한테 충실하게
해주시라고. 나중에 저처럼 미안해 미안해 맨날 그 머리 허연 할머니가 사과하시지 않게 그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일이 무엇이었나요? 제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큰애가 고3 수능시험 보기 열흘 전에 생사를 넘나드는 큰 수술을 했어요. 그때 제가 산품 고문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일하는 엄마의 비애를 뭘 느꼈었냐 하면, 밤새도록 우리 아들이 의사 선생님이 곧 세상을 떠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순간도 제가 겪어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신앙을 갖겠다고 결심을 했고, 왜? 제가 생사여탈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수로 내가 그걸 맡겠어. 정말 그 단발마라는 단어 아시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얘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얘만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어려운 사람 돕고 살겠다고 그런 기도를 한번 했었고, 밤새도록 수술을 했는데 저는 아침에 집에 와서 샤워하고 출근을 했어요. Show must go on. 제가 퀸을 참 좋아하는데 인생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삼풍에서 이태리 대전을 하고 있었는데 부가티 회장이 아침에 저하고 회의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태리 말은 저뿐이 못하잖아요. 아침에 와서 딱 거울을 봤는데 제가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기 전날 머리가 하얗게 됐었대죠. 제가 그때 정말 머리가 하룻밤 사이에 노파가 서 있더라고요.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때 제가 아, 인생이 뭐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난 또 출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을 중환자실에 한 달을 있는데 저는 아침이면 새벽에 중환자실 갔다가 출근했다가 또 점심에는 병원에 갔다가 또 근무하고 또 저녁 때는 중환자실에 갔다가 또 밤에 오면은 또 우리 둘째 아들이 숙제 봐주고 그리고 1시쯤 자고 5시면 또 일어나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하라고 응원해주지 않는 길을 저 혼자 가면서 이렇게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힘든 게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큰아들의 그 큰 생사를 넘나드는 큰 수술이었고요. 하나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95년에 6월 달에 산풍이 무너져서 산풍백화점. 그때는 제가 정말 파닉 상태라는 단어 아시죠? 완전히 공황 상태. 하루아침에 제가 나가던 직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500명이나 죽었거든요. 제 비서서부터 제 동창서부터. 그때 진짜 왜 내가 살아난 이유가 뭐지? 나는 왜 살아났지? 나는 어떻게 안 죽었지? 그게 목요일 날 무너졌는데 저는 이제 고문이었기 때문에 월수금만 출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날도 그 무너지는 시간 오후 5시 45분에 페라가모 매장하고 막스마랑 매장에 들려서 점장들한테 매출 물어보고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시하고 퇴근했는데 그 다음날 무너진 거죠. 나는 왜 살려주셨을까? 남겨진 나한테는 어떤 몫이 있나? 이제 내가 할 일은 화려한 쪽만 보는 거 아니고 조금 그 반대쪽도 좀 보자. 그래서 내 삶의 스펙트럼을 넓히자. 오히려 그 큰 사건이 저한테 이런 진짜 몸으로 부딪히면서 다니면서 봉사를 하게 해준 어떤 그런 계기가 돼서 굉장히 그거를 제가 제 인생의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걸림돌이 생기셨을 적에 그걸 빨리 치우려고 막 서두르지 마시고 요걸 내가 잘 넘으면 요 돌이 나한테 어떤 인생의 디딤돌이 될까? 우리 논나의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지혜로울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 아미치들 댓글 보니까 친구 때문에 힘들었다, 친구가 배신했다. 저도 친구 배신 당한 적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셋이 같이 다녔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질투였더라고요. 저를 왕따를 시키고 이제 지금까지 둘이 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참 괴로웠었죠. 내가 뭘 잘못했지? 얘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더구나 그 친구 안 친구 제가 사업체까지 만들어줬었거든요. 계약서를 안 썼다고 사례금 주기로 한 것도 안 주고
연락도 서서히 안 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다가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 인간관계도 유효기간이 있구나. 친구가 여러분들을 배신했을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미울 땐 미워하세요. 욕하세요. 마음껏 하신 다음에 어느 순간, 근데 내가 얘를 욕하면서 왜 내 에너지를 쓰고 있지? 왜 내가 내 마음을 지옥을 만들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 여러분들 마음이잖아요. 우리 아미치 마음이 상하는 게 나는 할머니는 가슴 아프지, 아미치들 배신한 사람들은 그 배신한 사람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을 적에 항상 나를 중심에 두고 진짜로 정의로운지, 신의를 지키는지, 정직한지, 그리고 측은지심이 있는지 그런 거를 보고 친구를 사귀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떠나가도 배신해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아, 이 인간관계가 유효기간이 끝났구나. 여러분들 유효기간 끝난 음식이나 약은 버리시잖아요. 그냥 폐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인공은 인생의 여러분이에요. 우울하거나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요새 뭐라 그러죠? 화나면 옷 사는 걸 뭐라 그러죠? 저기 지름신이 내려가지고 뭐 저는 근데 그거는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선생님도 우울해. 저도 우울해요. 저라고 왜 삶이 없어요? 어머, 내가 프렌드를 했었으면 뭐 아니면 뭘 했었으면. 그리고 저한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막 올라오면 저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바느질을 한다든지, 특히 저는 집 정리를 해요. 서랍 정리. 정리를 하다 보면 제 마음도 정리가 돼요. 그리고 화초를 가꾸고 화초에 묵은 때를 이렇게 벗겨주면 제 마음의 때도 벗겨지고, 그 심리학에서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탄력성. 아, 다시 살아갈 에너지가 올라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났다고 뭐 홧김에 쇼핑하시면 어머, 나중에 카드 지불할 때 되면 또 우울해지시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내가 그때 이거 왜 샀지? 한번 제가 권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신발을 딱 신고 나가요. 나가서 막 걸어요. 운동도 되고 심신의 건강이 회복이 되죠. 그게 저는 돈을 쓰면서 스트레스나 우울을 극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쓰면 더 나중에 저는 우울해지더라고요. 부모님과의 이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것도 초연해질까요? 이해하죠. 아버님이 제가 마흔일 때로 돌아가셨네요. 그때 세상이 반쯤 무너진 것 같아서, 무섭고 어려운 아버지였지만 또 그만큼 저를 지지해주는 아버지였고, 제가 힘들 때 어머, 그래도 내가 누구 딸인데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자 우리 아미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아주 나쁜 예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 그 트라우마를 치유해주는 사람은 아버지래요. 너 이거 미친 개한테 물린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버지 딸이잖아. 그 말로다가 모든 게 치유가 된대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버드대 교수가 쓰신 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부모님의 부모 노릇을 해줄 때 진짜 어른이 됐다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 앞에서 죽을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부모님 앞에 살아있는 게 큰 효도고, 당연히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셔야 되고, 단지 여러분들이 그거가 닥쳤을 적에 상상을 하면서 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난 그런 상상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셔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많이 쓰시죠. 부모님한테 그 말씀 자주 쓰세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행복해 하시겠어요. 이렇게 논나도 행복한데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논나의 첫사랑이 궁금해요. 내가 정말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아미치들이 날 속속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저 맹탕 할머니, 전 별로 첫사랑이 없어요. 왜? 우리 때는 생각해보세요. 60년대 말에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무슨 이성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늦게 들어오면 안 되고. 전 그리고 대학 가서 미팅을 딱 한 번 했는데 어머나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애가 내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좀
제가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좀 다리가 예뻤거든요. 지금은 늙어서 뭐 무릎도 쭈글쭈글해졌죠. 그렇게 다리가 이쁘다 면서 계속 만나자는데 죄송해요. 이 미친? 아니 다리를 보고 만나지는 놈이 어딨나 싶어가지고 내가 한 번도 미팅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없고 지금 우리 같이 사는 제 파트너는 제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학교에 출강하시던 선생님이 너무너무 분위기가 비슷한 자기 후배가 있다고 만나보라고 만났는데 자기도 이태리 유학을 꿈꾼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내가 이태리 유학을 가겠구나. 그래서 첫사랑은 제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절판된 책 재발행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제가 아마 출판사에서 지금 제가 준비 중인 걸로 알아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 초등학교 4학년 있었다는 댓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까지 이 할머니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워킹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제 영상을 보면서 힐링이 돼서 공부 잘해서 임용고시 패스했다고. 그래서 제가 박수를 막 쳤어요. 이거 혹시 보고 계시면 축하드려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 되세요. 얼마나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논나의 새해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요 핸드폰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기계치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뭐 머리 찍는 사진 제가 그냥 사실 연습 삼아 찍어본 건데 그것도 나왔고 좀 창피했죠. 그 다음에 시슬리 가는 것도 그렇고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화질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기계치지만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새로운 걸 좀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는 그 일정에서 이건 우리 아미치들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런 건 이제 시슬리처럼 사진을 찍어서 보여서 올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10분 할애하실 수도 있고 20분 할애하실 수도 있고 그 순간이 정말 헛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이게 이제 제 새 올 꿈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꿈이죠. 뭐 계획이. 여러분들의 그 댓글을 보면서 길을 묻는 나그네라는 그 단어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아직 갈 길도 멀고 근데 어떤 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 30대가 생각이 나고 내가 가슴이 막 이렇게 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산이라면 넘고 강이라면 건너자. 껄껄하지 말자. 이게 뭐냐. 이래 볼 걸, 저래 볼 걸. 어차피 한번 한 거예요. 그리고 징징거리지 말자. 제가 밤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개신교 목사인데 그분이 쓴 평온을 구하는 기도라는 게 있는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를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차이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미치들도 앞으로도 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아주 염치 없이 구독도 눌러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독자가 많아지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더 사랑받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그리고 좋은 한 해 되세요. 어머 오늘은 저 자랑할 게 하나 생겼어요. 아니 2개네.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게 하나 왔어요. 10만 돌파라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온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근데 10만 개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보관은 제가 할게요. 열어볼까요? 세상에 테이블은 너무너무 단단하게 포장을 해서 보냈네요. 제 손 또 이것도 자랑하려다 또 손 자르지 않게 조심조심 자르니까 좀 참아주세요. 어머나 이런 게 들어있네요. 유튜브 자 이런 게 들어있어요. 뭐 You've just done something that very few your YouTube creator accomplish.
이렇게 이런 게 왔군요. 어머나, 이걸 10만 만들어 주신 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공유하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스타도 하잖아요. 인스타도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으셨던데, 어머나, 이렇게 나 이거 찍을 때 사실 좀 창피했는데 이건 제 실제보다 좀 더 젊고 이쁘게 그려주신 것 같아요. 이거 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저보다 더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축하하고 싶어서 제가 케이크도 준비하고, 저도 여러분들 너무 한 분 한 분 다 사랑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같이 함께 가요, 우리. 감사합니다. Ciao amici. 이태리 말로 한번 할게. Grazie mille. Grazie mille 하면 10,000,000번 고맙고, Grazie infinite 하면 끝없이 감사하고. Grazie mille. Ciao amici.